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애꿎은 전화기만 들었다 놓기를 벌써 수십 번째. 부담일까 망설여지는 것이다. 오늘따라 유독 밝은 척을 했던 당신. 꺼두지 못한 침실 불빛 아래 흔들리고 있을 당신의 가는 어깨가 그려진다. 밤에 기대어 울고 있을 당신에게 4월의 봄 향기처럼 천천히 다가가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눈부셨다고. 당신은 그 누구보다 잘 해내었다고. 이토록 애쓴 당신에게 온 마음 다해 말해주고 싶다. 슬프고 먹먹한 시간을 참 수고했다고. 당신은 다시 행복을 걸어갈 수 있다고.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요즘에 날이 좀 쌀쌀해져서 진짜 잘못하면 감기 걸리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녁엔 추우니까 두껍게 뭐 하나 더 걸치시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요. 저의 책 제목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잖아요. 이 책이 출간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좀 책 내용이 억지스럽지 않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다. 현주님이 겪었던 일에 나도 공감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후루룩 다 읽을 수 있었다. 가독성이 괜찮았다.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책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으로요. 그게 참 저에게는 제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책 내길 잘했다. 그동안 열심히 글을 쓰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거겠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책은 자기 자식이라고. 예. 자식이 사랑받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웃음네요. 네. 그래,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 가장 듣고 싶던 말이 있나요? 저처럼 요즘 가장 듣고 싶던 말, 요즘 내가 이 말을 참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사인한 도서, 여기 앞에 이렇게 펜으로 사인한 도서를 드릴게요. 총 20권을 드릴게요. 물론 추첨은 제가 하지 않고요. 출판사 담당자가 할 겁니다.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도서를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듣고 싶은 말 많잖아요. 저는 참 책이 좋습니다가 듣고 싶은데 그래요. 댓글로 꼭 적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제 책에서 일부, 진짜 전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네. 그래도 한번 짧게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일을 나누고 싶네요. 제가 한번 이 책을 전부 낭독한 적이 있어요. 오디오북으로 만들었거든요. 좀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해서 한
한 6일 정도에 걸쳐서 낭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4시간 30분 정도? 4시간 16분이었던가? 그 정도의 시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총 낭독 시간이 짧지는 않죠. 아무튼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오디오북으로도 있으니까 전문으로 듣고 싶은 분은 그걸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디오북을 녹음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디오북을 담당하시는 편집자분께서 이렇게 작가가 직접 책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다 성우가 읽는데요. 근데 이제 좀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작가를 시키는데 좀 드문 케이스다. 축하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나만의 케렌시아. 혹시 케렌시아란 단어 알고 계신가요? 케렌시아는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의 스페인어래요. 원래는 투우장에서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평온함을 주는 안식처를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케렌시아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저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전셋집입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조그만 자가용이 혼자만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독립한 후로 진정한 케렌시아가 생긴 셈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완전히 방전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저는 제일 먼저 몸을 조이던 불편한 옷을 벗어요.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러고 나서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우면 그날 하루 저를 바짝 조이던 스트레스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쌩쌩했던 것 마냥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에게 집은 방전된 몸과 그리고 마음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잠시 쉰다란 측면으로 케렌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산책도 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케렌시아입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혼자 걷는 그 시간은 오늘치의 잡념은 내던지고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법을 잃어버렸던 저를 잠들게 했던 특효약은 바로 이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걷다 보면요. 제 두 발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도착해 있는 곳.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은 곳. 바로 서점이죠. 가벼운 걸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고 책장의 등을 살며시 됩니다. 그러고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천천히 읽어내려가죠. 그제야 서점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서점에서 여유를 부리는 동안은 그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책을 찾기 바쁘죠. 진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휴가지에서 튜브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책 속에 파묻혀 안락감을 느끼는 동안 저는 저만의 케렌시아에서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케렌시아가 있으신가요? 나 있잖아. 여기만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산책처럼 어떤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펜을 들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종이에 적어보는 거죠. 언젠가 저도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빈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귀찮게 무슨 하다가 펜을 들고 종이에 하나 둘 끄적거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였더라?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됩니다. 회식이니 모임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쉼은 항상 뒷전이 되고 말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잠이 안 온다고 불평하고 쉬어도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 결실에 지친다는 생각이 들면 꼭 한번 펜을 들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귀를 대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한 목소리, 열감이 느껴지는 따뜻함 말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매일 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 마음이 원하는 길. 발음이 완전 엉망이네요. 이런 콘텐츠 하실 거면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하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20분 듣고 껐습니다. 겉멋만 잔뜩 들었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댓글을 받게 되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날 아침에 궁서체의 느낌으로 쓰인 그 댓글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그 댓글을 보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의 댓글은 하나의 소리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제 머리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습게도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웃어넘겼던 누군가의 말투 지적이라든지 발음 지적, 그리고 목소리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전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북튜버를 할 자질이 있긴 한 걸까? 하면서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힘을 주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99%라면 그런 댓글은 정말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말이죠. 걱정은 그날 퇴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책을 낭독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으려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토해내듯 몇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봐도 몇 문장 읽지 못하고 계속 틀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책 읽는 거 재미없다. 1년이 넘도록 구독자님들과 하루에 안부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고 일부 낭독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재미없다 라는 기분을 느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낮게 깔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 정확히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하루 끝에 이불 같은 그런 나긋한 분위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이는 내용을 온전히 품고 있는 또렷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낮게 깔린 맑은 목소리로 재워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달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속에 확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을 절대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그런 건 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저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분해지는 마음을 선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을 읽어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에게 책을 낭독하는 일이 그저 활자를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낭독하는 일이었다면 저는 아마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리는 일은 정말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주 무시했고 남의 말에만 큰 의미를 두며 살아왔죠. 그러고 나서 한 발 늦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꼭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오답처럼 느껴져서요. 근데 오답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오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유튜브를 4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제 자신을 조금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닌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를
계속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이 원하는 길을, 마음이 좋아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다정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운 봄밤에는 눈을 감고 밤 공기 한가운데 누워 깊은 밤하늘에 빠져보고 싶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라는 군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병장이 이제 막 들어온 신병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넌 그냥 와꾸가 맘에 안 들어. 문득 첫 직장에 다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이유 없이 차가웠던 선배 A 때문에 고민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던 순간이었죠. 보고서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만든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야, 이것도 보고서라고 만든 거냐? 라며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창피를 주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는 것이었죠. 그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책상 위에 음료수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가 다소 귀찮아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처리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부서회식이 있었습니다. 취기를 빌려 선배 A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말을 붙여볼 심산이었죠. 그러나 그는 제가 옆자리에 가서 앉자마자 표정을 구기며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소주병을 들고 있는데 몇몇 직원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정말이지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경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휴게실에서 멍하니 커피를 홀쩍이고 있는데 언제나 웃는 얼굴인 B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입사 때부터 느꼈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계속 멍하니 있었죠. 그렇게 몇 초쯤 있었을까요? 겨눈질로 B 선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을 보니 갑자기 부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선배 며칠 전에 부장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도 표정 하나 안 바뀌던데 진짜 부럽다. 저 멘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회사 생활은 할 만해? 아, 네? 예,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선배에 관한 생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벌개진 얼굴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뱉은 말을 후회하는 사이 B 선배와 저 사이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손에 있던 커피를 다 마셨기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죠. 근데 그때 B 선배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기 있잖아. 근데 나도 말이야. 입사 초기에 그런 선배가 있었어.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휴게실에는 선배와 저 둘뿐이었죠. 조금 놀란 얼굴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때를 회상하는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그래, 그때 그 선배가 나를 좀 많이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뭐 싫어했지. 이거 시키고 뭐 저거 시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말이야, 시키는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더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화가 치밀더라. 뭐 처음에는 상사가 시킨 거니까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가져다 줬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보고서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는 거야. 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면서. 그러고서는 옆에 직원들이 다 있는데 나한테 온갖 쌍욕을 하는 거야. 내 동기들까지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아, 그때 잠깐 서류를 그놈한테 던져버리고 다 때려치울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근데 말이야,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깨지고 자리에 앉는데 뭔가 뭔지 모를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야. 나를 무시했던 그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A 선배에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결국에는 인정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그 사람은 끝까지 날 인정해주지 않더라고. 내가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은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뭐랄까, 그냥 그 사람은 날 싫어했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을 말하고 있었죠. 그는 살짝 어깨를 으쓱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뭐 요즘 너랑 A를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 관계는 말이야,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난 그때 그 선배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우습지? 아이고,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에, 나 먼저 간다. 천천히 쉬다 와. B 선배는 그 말을 끝으로 살짝 제 어깨를 두드리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얼빠진 표정으로 선배의 뒷모습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제 자리로 돌아와서도 쉽게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그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건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해서라도 그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때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 소파에 앉아 드라마 DP를 보면서 첫 회사에서 만났던 선배들과 그리고 저를 떠올립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달라져 있을까요? 어쩐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누가 저를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 신경이 쓰이는 게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처럼 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안달하진 않습니다. 열등감의 치유 심리학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진다. 이는요, 쉽게 말해서 상대가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란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상대라는 사람이 윗사람일 때 이런 미움받을 용기를 낸다는 게 말한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용기 있게 부대를 뛰쳐나가거나 회사를 때려치워 버린다면 누가 손해일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선임이나 직장 선배에게 용기 있게 대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견이지만요. 저는 자석의 성질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 붙지 못해요. 저는 언제부턴가 저와 크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저 같은 극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에 힘을 빼는 일, 단지 그 일만 남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처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이받을 용기가 아니라 힘을 뺄 용기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석만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극기를 붙이려면 손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하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힘을 빼면 두 개의 자석은 멀찌감치 밀려나고 서로 편해집니다. 그러니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번 밀려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심지어 그가 제게 위해를 가하려고 다가와도 자연스럽게 그와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신체적 거리, 정신적 거리 둘 다 말이죠. 힘을 빼면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안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이 상태로도 편안하다는 거고요. 이런 느낌은 우리로 하여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이제 우리는 천천히 발을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발걸음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산책하듯 경쾌할 겁니다. 새벽에 기대어 쉴 수 있을까? 그러나 새벽은 벽이 아니다. 슬픈 잠이라도 찾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손 내밀어 본다. 그러나 닿는 이 없어 부끄러워진 목소리는 기댈 곳 없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마침내 닿은 누군가의 등이 말한다.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너를 느낀다. 보이지 않는 네가 볼 수 없는 나를 느낀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곤히 잠에 든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호구. 탈퇴한 회원입니다. 자전거로 한참을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상대의 프로필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화의 찬바람이 여신 얼굴을 때렸지만 허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요즘 저는 당근마켓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즐겨 사용합니다. 한때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많이 사용하곤 했었는데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당근마켓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당근마켓을 뒤적이다가 마음에 두고 있던 게임기를 제법 싼 가격에 파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죠. 저는 오 하는 표정으로 그 게시물을 터치했습니다. 거리도 제법 가까웠죠. 자전거로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운동하는 셈치고 다녀오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일사천리였습니다. 몇 번의 대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퇴근 후에 제가 판매자님이 사는 동네로 가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어느새 제 얼굴엔 미소가 걸렸죠. 비교적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도 거른 채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리니 몸이 금세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늦을까봐 일찍 출발한 탓일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데 왜인지 약속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 대화창에 여러 번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애플리케이션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여전히 대화창에는 어디세요? 오고 계신가요? 님, 님? 하는 제 외침 말고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발만 동동 구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판매자님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대방이 당근마켓을 탈퇴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얼굴도 모르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지만 어떻게 사람을 정말 이런 엄동설안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나 비싸게 팔겠다고 탈퇴까지 했어? 하는 혼자만의 짜증 섞인 오해도 생겼고요. 그치만 잔뜩 화를 내고 답답해한다고 해서 사라진 판매자가 뿅 하고 나타날 리는 없었죠. 저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집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구겨진 표정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아마 8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사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생 신분이라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제법 싼 가격에 팔고 있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궁했지만 저는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싸고 좋은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연락을 했죠. 우리는 4호선 미아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꽤 멀었지만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마음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매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얼굴을 들자 제 앞에는 산적이란 두 글자가 머리 위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야, 깡패는 아니겠지? 같은 미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판매자님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돈 여기 있어요. 뭐 이리 급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들고 공원으로 가서 천천히 보자고요. 아, 그래도 되나요? 제품만 보고 가도 되는데. 그분은 괜찮다는 저를 보고 호탕하게 웃으며 커피숍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손에 들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동보드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천천히 연습해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타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그분은 제가 어느 정도 보드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공원에서 타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탈 때는 항상 뒷발에 힘을 줘야 한다. 리모컨은 아주 살살 잡아당겨야 한다. 등 여러 가지 팁도 주면서요. 무엇보다 안 다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꽤 위험하거든요. 중국에는 저의 안전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보호구를 사야 하며 또 어떤 제품이 싸고 또 좋은지까지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 무서운 사람일까? 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게 되자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차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양에 산다고요? 하하, 이런. 저 1년 전까지 직장이 안양이었어요.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 이런 우연이? 알고 보니 판매자님은 제가 사는 안양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일하지 않지만 그때 참 즐거웠다. 거기서 일하는 게 나름 행복했는데 지금 잠깐 슬럼프가 와서 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끝마쳤죠. 그분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고 곧 취업을 할 거라고 말이죠. 근데 취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동보드 타면서 놀아도 돼요? 그쵸?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초여름의 선선한 공원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 둘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52만 원만 주세요. 8만 원 깎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뜩이나 싸게 파시는 거잖아요. 다 받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타는 법도 알려주시고 커피까지 사주셨는데 제가 다 당연히 드리는 게 맞죠. 에이, 그런 말 말아요. 진짜 안양 사는 동생 만났는데 다 받을 순 없어요.
다음에 진짜 한번 놀러 갈게요. 취직하면 그때 술 한잔 사요. 그럼 돼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전 중고나라 거래 목록을 빠르게 뒤져보았습니다. 전동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은 단어로 아무리 찾아보아도 8년 전에 그분이 올린 게시물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켠이 저며왔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취업하면 그분에게 술 한잔 사기로 한 것을.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중고장터에 물건을 팔 때 저렴하게 파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중고를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저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호구라고 놀립니다. 회사 동료들은 우스갯소리로 내 뒤에서 입 벌리고 있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전 그냥 웃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제가 참 호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요,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던 그때 그 사람을 닮고 싶은가 봐요. 그게 진짜 행복처럼 보이나 봐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아파서 책을 들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들었다. 누군가에게 쉴 곳을 내어주고 나도 그곳에 누워 쉬고 싶었다. 그렇게 난 별을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 밤하늘을 자세히 바라보면 별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나와 같은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외롭지만 이렇게 잘 쉬고 있다고. 아프지만 이렇게 잘 자고 있다고. 불안하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 너도 나처럼 잘 쉬었으면 좋겠다고. 잘 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빛이었다. 별은 결코 외로운 혼자가 아니다. 우린 열심히 밝게 함께 빛난다. 쉬운 질문부터. 지인 중에 아주 운전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술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내곤 합니다. 나 말이야. 내가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막 옆으로 오는 거야. 그가 처음 사고에 대해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만 해도 저도 같이 그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가 사고 소식을 전하는 순간들이 늘어가고 그와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리가 되자 이제는 그의 사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피식 웃고 맙니다. 어쩐지 그의 잘못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기대, 그리고 신념을 뜻하죠. 아마도 그는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믿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자신을 변호하다가 결국 변명이 습관이 되어버린 걸지도 모르죠. 나날이 상처가 늘어가는 불쌍한 그의 차를 보고 있으면 눈앞의 일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성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매번 실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발을 어디져 커피라도 쏟으면 저는 어제의 그가 됩니다. 아우, 진짜 여기에 턱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종종 저기압인 채로 생활하죠. 부정적인 일이 자기 일이 되는 순간 사람은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가 봅니다. 본능적으로 주변 탓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벌어진 일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 진짜. 저거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난 말이야, 잘못한 게 없어. 반면에요, 아프지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래.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는요, 자신의 저서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에서 탓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남 탓이라면 지금은 일단 내 힘을 키울 일이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면 내 꼬일 생각을 들여다봐야 하며, 내 탓이라면 그때부터 성장의 발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프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 주변 탓, 내 탓을 하면서 이미 벌어진 일을 억울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는 편이 내 성장에 이득이란 말을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을 겪고 그 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힘든 일만 생긴다 라는 그런 억울함만 점점 강해질 겁니다. 답이 적히지 않은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셈이죠.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는 자만심에 잦은 접촉사고에도 어느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제 친구처럼요. 제 잘못이 아니라요. 갑자기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일이, 좋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탓하는 마음을 붙들게 되죠. 물론 변명부터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쉬운 질문 하나부터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그대, 잠든 그대로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 방불을 끈 당신의 밤이 더없이 포근하길, 늘 제자리에서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곁에 서 있을게요. 잘 자요. 푹 자요.